회생 파산이 해도 된다라고 알려지면 그만큼 회생 파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당연히 변제 비율이 낮아질 거다. 그러면 그만큼 일반인들이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될 거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해야 됩니다. 회생 제도라는 건 돈을 갚는 겁니다. 그리고 파산 제도라는 건 더 빚이 늘어나고 더 자산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이든 파산이든 이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채권 회수율이 더 낮아진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생과 파산을 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회생과 파산은 그렇게 쉽게 되질 않고, 진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특히 회생의 경우에는 진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만 되는 거고요. 그런 파산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파산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급여가 있으면 파산이 잘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채무가 막 늘어난 이유가 도박, 주식, 코인 같은 낭비 같은 그런 요인이면 파산이 잘 안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이유인데요, 회생은 돈을 갚은 거예요. 탕감을 받더라도 어쨌든 돈을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생은 제가 3년이고 4년이고 돈을 갚잖아요. 그때부터는 제가 신용카드도 사용하고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저는 그때부터는 그냥 일반인이 돼서 신용점수도 올릴 수 있고 일반적인 사람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파산은 돈을 못 갚은 겁니다. 아무리 탕감을 많이 받아도 회생은 갚은 거고 파산은 못 갚은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파산은 제약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5년간 재파산도 안 될 뿐더러 그 금융기관에 정보가 등록이 돼서 신규 대출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는 한 7년에서 10년까지도 이 사람이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파산을 한번 하면. 그렇잖아요. 돈 한번 빌려서 못 갚은 사람한테 누가 또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근데 회생은 어쨌든 갚은 거기 때문에 그런 돈을 다시 빌리고 이런 게 가능하다면 파산은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파산 못합니다. 파산을 하면 변호사로 활동을 못해요. 그런 직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호사, 의사, 흔히 말하는 문과 전문직부터 해서 의사도 그렇고 되게 많은 분들, 내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법인이 파산했다 이거는 상관없어요. 1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파산을 하면 전문직 같은 경우에 자격 취득 제한이 된다거나 자격 정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자격 박탈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도 파산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파산 경력이 남으면 그걸 가지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때도 당연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흔히 진짜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무책임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파산해서 끝낼래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무조건 말씀드립니다. 회생할 수 있으면 회생을 하세요. 그게 인생 깁니다. 선생님, 앞으로 인생 길게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그래도 편하게 사시려면, 앞으로 또 새로 재기를 하시려면 회생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런 분들 많습니다. 제 고객 중에 이제 작년, 재작년에 R&D 자금 끊기고 뭐 요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추가 투자를 조금만 받으면 성공할 수 있는 걸 제대로 못해서 이제 기업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권해드리는 게 법인을 파산하고 개인은 회생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동안 일했던 경력과 경험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토대로 얼마든지 재기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특히 이제 프로그래머, 개발자, 그리고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투자받고 그랬던 것들 때문에 제대로 그 추가 투자가 없어서 기업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거를 못 갚게 돼서 기업을 파산하게 됐지만 이분들 자체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 주 손님들이 그런 분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도박, 주식, 코인 이런 분들도 많지만 제 주된 분들이,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돕고 싶은 분들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능력은 있으나 그런, 예를 들어 뭐 바이오라든가 뭐 그런 경우는 5년 이상 계속 R&D가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못하는 경우들 많고, 근데 한 3, 4년 전만 해도 가능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정부 정책 자금 같은 게 많이 끊기고 줄어들면서 어려워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정말 책임지고 처리를 해드려서 이분들이 제기를 해서 이분들의 능력이 또 사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쓰일 수 있게 하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생 파산 두 개가 있을 때 회생을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회생을 하는 게 좋다. 회생은 돈을 갚는 거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있죠. 내가 돌려막기 한다. 비싼 대출을 받고 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연체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지인과 가족에게 돈 빌리게 됐다. 지인과 가족에게 막 어렵게 전화해서 오랜만이야, 미안한데 나 1,000만 원 안 되니, 이런 빌려줌이 시작이 됐다. 이 네 가지 경우에는 일단 상담하세요.
일단 저한테 전화 주시고 개인회생 할 수 있는 상황이면 하시고, 저희 뭐 변호사들도 편차가 큽니다. 근데 양심적인 변호사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회생 파산 안 해도 되면 하지 말라고 해요. 이 정도면 해보십시오. 조금만 더 노력해 보십시오. 특히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저희 어떤 고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신다 그러면 일단 상담을 한번 받으시고, 회생할 수 있으면 회생을 하시고, 파산할 수 있으면 파산을 하시고, 최악의 상태는 피하시기를 저는 진짜 권유드립니다. 회생이나 파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직관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최저 생활비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인 같은 경우는 한 150만 원 정도고 2인 같은 경우 한 240만 원. 찾아보시면 회생 최저 생계비 하면 나오거든요. 내가 최저 생계비보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적잖아요. 빚을 다 갚고 나서 남은 돈이 최저 생계비 이하다. 내가 월 300을 버는데 160만 원씩 매달 갚고 있다. 이러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어려운 거예요. 흔히 저희가 얘기하기에 전체 버는 돈의 40% 이상을 대출로 쓰고 있다. 그럼 위험하다라고 흔히 많이 말하는데 이건 똑같진 않아요. 왜냐면 월 3천 버신 분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분도 1200씩 갚으면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이런 분들은 씀씀이도 크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크게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전체 버는 돈, 세후 소득의 40% 이상을 변제에 쓰고 있으면 위험하다. 도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최저 생계비 이하로 내가 지금 써야 된다. 내 세후 소득에서 빚감 돈을 다 빼고 나면 내가 딱 테이블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거는 회생에 들어가셔야 된다. 확률적으로 이런 분들이 앞으로 상황이 나아져서 괜찮아질 확률은 극히 낮다라는 점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드깡 돌려막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갚는다고 채권자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잘 모르니까 연체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일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전화가 매일 와요. 이게 우리는 사채하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뭐 이런 거잖아요. 집에 찾아오고 주는 사람이 와서 이제 막 협박하고, 이런 건 안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매일 전화. 하루도 안 빼고 내가 연체한 곳이 7곳이면 매일 7통씩 빚 갚으라는 전화가 오고 안 받잖아요. 그럼 계속 와요. 그래서 어떻게든 받아야 돼. 이거 노이로제 걸립니다. 일 못해요. 참고로 요거를 또 해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회생 파산을 시작하면 금지 명령이라고 해서 회생에 들어가면 모든 연락이 일체 금지됩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고요. 꼭 회생이 안 들어가더라도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 그래서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전화 안 옵니다. 채무자 대리인 하는데 또 따로 비용을 받죠, 변호사들이.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연체가 시작되면 이제 일해서 돈 더 벌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회생하셔서 금지 명령 받는 게 최선입니다. 파산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파산이 쉬워지면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왜 명백하게 판단이 되냐면 97년, 98년 IMF 때는 제대로 된 개인회생 파산 제도가 없었습니다. 회생이든 파산이든 기업의 전유무였어요. 그때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회생 파산을 했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뭐냐면 회생 파산이 해도 된다라고 알려지면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회생 파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당연히 변제 비율이 낮아질 거다. 그러면 그만큼 일반인들이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2가지 점을 지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IMF 당시에 개인회생 파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좀비 채무자란 말이 있었어요. 채무가 많은데 갚지 못한 상태로 있게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당시 집계, 여러 가지 집계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15만 명까지 좀비 채무자가 있었다고 봅니다. 97년, 98년 당시에 연체율이나 파산 비율, 그 다음에 좀비 채무자 비율, 그리고 그 액수들을 고려를 해보면 현재 회생 파산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을 때보다 더 변제율이 더 낮습니다. 훨씬 더 낮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파산만 놓고 생각을 하는데 회생제도라는 건 돈을 갚는 겁니다. 그리고 파산제도라는 건 더 빚이 늘어나고 더 자산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이든 파산이든 특히 회생의 경우에는 이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채권 회수율이 더 낮아진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회생도 파산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채권자들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회생과 파산을 권유하는 분위기가 되면은 연체율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 전제 자체가 사실은 근거가 없어요. 그거를 97년, 98년 대비해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사회 자체가 회생이나 파산에 대해 굉장히 관대한 사회가 있습니다. 어디죠? 미국이에요. 우리나라는 파산 한 번 하면 2번 파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은 3, 4번씩 파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인 채무가 개인에게 전가되는 비중도 굉장히 낮아요. 우리나라는 법인이 돈 빌렸을 때 법인이 마이너스가 많이 나면 법인 파산 해놔도 대표자가 물어야 되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 일단 급여 퇴직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인데, 급여 퇴직금 이런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사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사실상 책임을 지게 돼요. 첫 번째. 두 번째가 국세 같은 경우는 사실 대표자 개인한테 죽을 때까지 따라옵니다. 죽은 다음에도 따라옵니다. 세 번째 또 뭐 있냐면, 요즘엔 안 그런데 2018년이 보통 기점인데 그 이전에는 대표자 연대보증시켰어요. 지금 2018년이라 봐야 5년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대출 받으신 분들.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인에서 채무를 져도 법인만 터뜨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전가되는 게 많습니다. 반박하시는 분들 얘기는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냐면, 자, 법인제도는 있으면 안 된다. 법인제도라는 게 있으면, 미국식 특히 법인제도, 개인이 거의 책임 안 지는, 법인이라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거냐. 법인을 만들어 놓으면 법인이 빚 왕창 지고 자산 없어서 법인 파산해버리면 개인은 그냥 오히려 법인에서 막 급여로 땡겨 먹고 그걸로 띵까띵까하고 호의호식한다. 법인제도로 가면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사람의 모럴 해저드를 유도하고, 모럴 해저드를 유도하기 때문에 이율이 다 성실하게 갚는, 법인 없이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엄청 손해본다. 법인제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랑 사실상 똑같아요. 자본주의 구사회가 법인이라는 제도, 그리고 회생파산이라는 제도를 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유롭게 도전하라는 거예요.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고 내가 봤을 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있다면 돈을 빌려서 시도를 해라.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부를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라는 게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의 기본적인 생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도 허용되는 겁니다. 이자가 허용 안 되는 나라도 많습니다. 이슬람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도 이자 받으면 안 된다고 써있죠. 이자가 왜 허용되겠어요? 은행에서 3% 4%로 돈을 빌려와서 이걸 개인에게 6% 7% 때로는 14%에 팔아요. 이 이자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면 이 사람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거잖아요. 이게 허용된 이유는 뭘까요? 리스크가 계산이 된 겁니다. 이 리스크를 계산을 잘못해서 얻은 손해는 은행의 손해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은 개인의 손해가 돼야 됩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걸로 이득을 취하라고 이 사람들한테 이자를 받을 권리를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 계산을 해야죠. 그리고 당연히 세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개인회생 파산 제도가 활성화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연체율이 더 높아지고 회수율이 더 낮아질 거라는 근거가 없다. 어떻게 보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본주의라는 것 시스템 자체가 애초에 법인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할 수도 있는 법인제도, 그리고 회생파산제도를 허용해 주는 이유 자체가 사람들이 도전하고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토대로 사업을 하라고 하기 때문이고, 그런 제도가 있어야 오히려 국부가 성장한다는 건 사실 최근 한 200~300년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입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실제 그 사람들의 얘기인데, 이분들이 회생파산제도가 없으면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냐는 게 핵심인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전제는 회생파산제도가 없었으면 이 사람들은 돈을 갚았을 건데 이놈의 회생파산제도 때문에 돈을 안 갚아.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야 라는 게 전제인데, 이 사람들이 그럼 과연 갚을 수 있었을 사람이 것이냐. 저는 어차피 못 갚을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못 갚을 정도, 그러니까 회생이든 파산이든 이 제도의 구제를 받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정말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안 서잖아요. 그러면 법원이 회생 파산 안 시켜줍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회생 파산 딱 낸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거에 익숙하거든요. 회생 파산은 그렇게 쉽게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생 파산이 될 정도 분들이라면 이분들은 내비뒀으면 오히려 못 갚을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회생을 통해 변제하는 것보다 더 못 갚았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연체율이 더 높아지고 회수율이 더 낮아진다는 근거가 없다. 두 번째, 이런 회생파산제도, 법인제도 이런 걸 통해서 국부는 증가한다는 게 그동안의 200~300년의 데이터로 알려져 있고, 또 미국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이 개인이 회생파산제도가 없었다면 돈을 더 갚았을 거라는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절한 시기에 끊어주는 것이 회수율을 오히려 올릴 수도 있고, 그렇다면 오히려 금리가 낮아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개인 회생과 파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특히 고소득자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월 이제 세후로 700만 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빚이, 이런 분들은 보통 뭐 한 3억 되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지만 월 300~400만 원을 갚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교육비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차도 유지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월 200~300만 원 이상씩 빚을 갚기는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가끔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빚 갚긴 힘든데 그런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계산을 해보면 탕감을 못 받는다. 이런 경우에도 회생을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700만 원을 벌어요. 그리고 빚이 3억이에요. 그러면 아까 뭐 최저 생계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한 뭐 4인 가족이랑 300만 원이라고 치고 그럼 400만 원씩 12개월은 4,800만 원 그리고 뭐 5년이라고 하면 하여튼 전액을 변제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변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회생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도 회생하는 게 나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회생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도촉 전화가 끊겨요. 이런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빚을 열심히 갚고 있는 다른 빚이 튀어나온단 말이야. 갑자기 돈 다시 내라 그런 사람 또 튀어나온단 말이야. 이 불안정성이 견디기 힘든데 차라리 월 얼마씩 딱 갚아라 법원에서 정해주면 그리고 독촉 전화 없이 그냥 매달 갚아야 될 날만 갚게 되면 이런 분들이 자영업을 하시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냥 갚을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장점은요. 이자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개인회생에 들어가게 되면 물론 이 사람이 충분히 돈 갚을 수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 안 되죠. 근데 전액 변제한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회생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자 부담이 너무 과도해 보이면 개인회생이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이자는 대부분 탕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는 그때부터 안 내신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액을 변제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아까 제가 개인회생이 파산보다 좋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파산이라는 건 네가 갖고 있는 자산 쭉 모아봐, 네가 갖고 있는 빚 쭉 모아봐, 두 개를 딱 합쳐. 그래서 있는 채권자의 비율로 현재 있는 거를 쫙 공매경매해가지고 남은 돈을 나눠 가져. 이게 파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회생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빚을 갚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내가 월 지금 돈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데도 돌려막기 하면서 갚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건 내가 지금 2억짜리 부동산이 있기 때문이야. 이 2억짜리 부동산을 왜 유지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뭐 주거 안정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 내비두면 3억 되고 4억 되는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이 2억짜리 부동산은 나는 꼭 지키고 싶어.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파산을 못 하겠어. 그래서 내가 계속 연차하고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도 어떻게 하질 못하겠어. 이 상태에서 눈 한번 깜빡하면 이제 파산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 회생을 하면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부동산이 2억짜리예요. 근데 제가 빚이 3억이에요. 그러면 저는 최소한 2억 원 이상은 변제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산을 지키려면 그만큼은 변제를 해야 돼라고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2억 자산이 있고 내 빚이 2억이야.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파산을 해서 제로로 만들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2억 원만큼 전액이지만 2억 원만큼 갚으면서 대신 이자 부담 없이 추심 부담 없이 2억 원을 매달 얼마씩 매달 3, 400만 원씩 갚으면 내 재산은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뭐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는 거 지금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지나면 더 엄청 성장할 것 같은 거 가지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또 부동산 경기가 지금은 안 좋지만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눈앞에 빤히 보이는 이런 분들은 애써서 빚을 늘리면 결국 그 부동산 못 지키십니다. 그래서 회생을 해서 한 달에 갚아야 될 돈이 좀 많아서 허리를 졸라매야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달 갚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그 가치 이상만큼만 갚으시면 결국 재산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회생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워크아웃이 뭡니까?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이름을 많이 알고 있냐면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이 진도준이가 국가에 가서 딜치는 게 뭐죠? 내가 인수를 하겠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때 전국의 회생파산 변호사들은 다 같이 무릎을 쳤습니다. 왜 무릎을 쳤냐? 아니 워크아웃이 아니라 개인 회생제도를 만들어 달라 그래야지. 그때 없었는데. 워크아웃이라는 건 이 개인 그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거에 소속돼 있는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중은행입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같은 회사들은 대부분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이 돼 있는데요. 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자들 쫙 모아요. 그러니까 내가 빚이 3억이라고 하고 채권자가 뭐 15명인데 그중에 12명이 은행권 채무라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쭉 불러 모아서 12명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양반 내비두면 이거 빚 다 못 갚아서 어그러질 것 같은데 니들이 동의를 좀 해. 니들이 동의하면 이 양반 월 한 3, 40만 원씩 10년, 20년 갚아서 하게 해줘. 동의를 해줘. 라고 얘기를 해서 채권자들이 동의를 하면 그 절차대로만 갚아 나가면 되는 거가 이제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워크아웃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어요. 워크아웃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경우냐면 소득이 너무 많은 경우. 소득이 언제까지만 할진 모르겠는데 지금은 월 1,000 이렇게 버시는 분들. 근데 만약에 개인회생하면 월 800씩 갚으라고 나와버리거든. 근데 내년 내후년에 내가 월 1,000 번다는 보장이 없어. 이런 분들은 워크아웃으로 가시는 게 나은 경우들도 있고요. 또 재산이 엄청 많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한 회생이라는 단어가 개인회생과 기업회생은 아예 다른 용어가 됩니다. 기업회생이라는 건 이 워크아웃 비슷한 걸 기업회생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뭐가 가진 게 많거나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분들은 좋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개인회생도 할 수 있고 워크아웃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강압성이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월 30만 원씩만 갚으면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은행에서 또 전화가 와.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심 같은 게 그대로 계속 들어올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여기 소속 안 돼 있는 빚들도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 제2금융권 중에도 꽤 있고 사채 내지는 사채에 준하는 무슨 캐피탈사 이런 데들이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이라고 하는 이 분들은 대부분 여기 워크아웃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문제는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거는 보통 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워크아웃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다는 거. 또 세 번째는 너무 오래 걸려요. 10년, 20년씩 걸려요. 그게 어떤 경우에는 장점인 거죠. 10년, 20년간 조금씩만 나눠 간다는 게 장점인데 10년, 20년이란 말은 또 워크아웃은 보통 이자 안 떼어주거든요. 이자도 그대로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자 탕감도 별로 안 해주고 탕감을 많이 못 받고 이자를 계속 내야 되고 결론적으로 10년, 20년 기간은 미뤄졌을지라도 갚아야 될 돈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적으로 둘 다 가능하면 개인회생을 더 추천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거 있어요. 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가 돼야 돼요. 연체가 된다는 말은 3개월간 추심 전화를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외로 그거를 못 견디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워크아웃은 경우에 따라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개인회생, 워크아웃, 파산, 개인 파산 세 가지 옵션이 있다고 하면 가장 좋고 가장 탕감도 좀 받을 수 있으면서 가장 개인의 문제를 좀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이다. 그 다음이 워크아웃, 그리고 한참 뒤가 개인 파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년간 노숙인 봉사하면서 빚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몰락한다는 거를 너무 많이 봤고요. 그래서 빚에서 몰락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 변호사가 됐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누가 나는 성실하게 갚고 있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성실하게 갚는 게 꼭 좋은 게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를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나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빚 때문에 좀 빚 갚느라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마음을 열고 뭐 저든 아니면 뭐 다른 변호사님들이든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걸 제일 추천드리고요. 또 본인이 그런 상황이 아닌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데이터로 볼 때는 개인회생 파산 제도가 오히려 좋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생각을 해주시고 너무 많이 욕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채널에 나왔는데 다른 채널에서 여러 가지 견전한 비판과 악플, 외모 지적 이런 것들이 많이 달렸는데 저는 뭐 전혀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살 빼기 전에 방시혁 같다, 위고비 전에 방시혁 같다 이런 댓글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신사임당 나와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또 이제 교통사고 이런 쪽 일도 하고 있고 또 홈페이지나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또 초대를 해주시면 그것도 재미있게 말씀드리려고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